제가 보기엔 공통점이 몇 개가 있어가지고 그런 점들을 유의하면 조금이라도 범죄 피해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 박주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보이스피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몇 년 전만 해도 보이스피싱은 많은 분들의 피해 사례가 노출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그 수가 줄어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닌 것 같습니다. 정말 훨씬 더 정교해지고 피해 사례도 증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 PD님은 혹시 보이스피싱 겪어보신 적이 있나요? 네, 전화가 한번 와서 받았었는데 서울중앙지검의 누구라고 자기를 소개하더니 제가 본인이 맞니에요. 맞다고 그랬더니 또 끊더라고요. 그냥 끊었어요? 네. 아마 안 속을 것 같은 분위기를 풍겼나 봐요. 한 PD님이 받은 그런 전화 유형이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유형 중에 하나잖아요. 공공기관이나 수사기관을 사칭해서 전화를 하고 피해자의 불안감을 유도해서 결국 돈을 건네게 만드는 방법으로 보입니다. 유형을 더 나눠보면 방금처럼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는 방법, 또 다음에는 은행을 사칭해서 은행에 무슨 대리다, 이번에 좋은 금융상품이 있는데 그것을 한번 소개하는 것처럼 통화를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의 돈을 빼가는 방법, 아니면 아이가 납치되었으니까 지금 당장 전화를 끊지 말고 어디로 돈을 보내라 라는 식으로 협박을 해서 돈을 받는 방법, 마지막으로 개인정보나 금융정보가 유출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빨리 돈을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한다는 방식 등이 대표적으로 보입니다. 이런 보이스피싱은 저런 전화 안 받고 나만 조심하면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 것도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방PD님? 여러 사람마다 처하는 상황이 다르다 보니까 받아들이는 것도 사람마다 다를 것 같아서 뭐라고 정의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예, 실제로도 그런 것 같아요, 사실. 피해자분들을 보면 많은 피해 사례를 볼 수가 있어요. 그 보이스피싱이라는 게 궁지에 몰린 사람에게 접근을 해서 그 불안감과 공포심을 이용해 사기를 치는 것이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첫 번째 공공기관이나 수사기관을 이야기한 것은 범죄 상황에 연루된 것처럼 이야기를 해가지고 수사기관이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의 대상으로, 두 번째는 생활비 등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세 번째는 어린아이들이 있는 집, 그리고 네 번째는 개인정보 관리, 금융정보 관리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그런 노년층을 대상으로 피해가 종종 일어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의 사람들이라면 이 네 가지 유형 중에 하나 정도는 속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피해자가 많이 발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사기 나는 절대 안 당한다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그건 좋습니다. 항상 조심을 하셔야 된다는 말을 한 번만 더 드리고 싶습니다. 피해자분들을 만나보면 자신이 피해를 입을 줄 몰랐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피해를 당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런 상황에서는 정말 나도 속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대출 사기 중 하나만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은행이나 신한은행, 이런 유명은행에서 보내는 것처럼 대출 상품 안내 스팸을 피해자 이름을 적어서 보내거든요. 그러면 대출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들은 또 어디서 보냈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무시를 하시는 게 대부분이고, 근데 대출이 정말 필요한 사람들은 유심히 읽어보시게 되거든요. 그렇게 대출 상품이 좋으면 저희 대출 정보를 확인하려고 링크를 누르잖아요. 링크를 누르면 악성 프로그램이 깔릴 거예요. 그 후에는 내가 그 은행에 전화를 걸면 그 전화는 방금 깔린 악성 프로그램 때문에 자동으로 은행이 아니라 사기꾼의 전화로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나는 몇 번이고 은행에 전화를 해가지고 그 상품을 확인을 했는데 이거를 믿어도 되겠구나 라고 신뢰를 하시는 경우가 있고요. 이런 대출 사기의 피해자들은 생각보다 20대 분, 30대 분들이 많습니다. 자신이 꼼꼼하게 알아봤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더 사기 피해에 노출이 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외에도 여러 유형이 있긴 합니다만 제가 보기엔 공통점이 몇 개가 있어가지고 그런 점들을 유의하면 조금이라도 범죄 피해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싶어 말씀을 드려봅니다. 첫 번째는 피해자는 가해자를 직접 만나는 경우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을 보면 은행이나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왔다고 할 때 그 사람의 이름, 직위, 근무지 그런 것들을 한번 정확하게 확인해 보시길 바라고, 대출에 앞서가지고 한 번 정도는 직접 방문해서 상담을 받아보고 싶다고 한번 의견을 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아마 어떻게든 오지 못하도록 핑계를 댈 텐데, 예를 들어서 지역이 너무 멀다, 아니면 이것은 사이버 금융 거래니까는 방문 상담은 하지 않는다는 식으로
그런 경우에는 의심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어쩌면 찾아오도록 이름, 직위, 정보를 공개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진짜 가보시길 바라고, 만약에 전화로 알아보시려고 하면은 다른 전화, 나의 스마트폰을 제외한 다른 전화를 사용해가지고 전화를 해보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른 점은 피해자분들이 대부분 혼자 고민하고 혼자 생각하다가 피해를 입은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 말은 이런 금융상품이 있다고 하는데 친구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주변 사람에게 한 번만 물어봤어도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지 않을 수 있었다는 이야기가 되는데요. 은행이나 수사기관 같은 곳에 연락하시기 전에 최대한 주변 사람들을 활용해서 물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주변 사람과의 사소한 수다가 생각보다 유용한 경우가 많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모르는 사람이 전화해서 기승전 돈이면 의심을 하시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간단하게 보면 나는 추가 대출을 받겠다고 해서 그 상품을 이용을 하는 건데, 내가 기존 대출에 의해서 빚이 있었는데 그 빚 중에서 300만 원을 우선 상환을 하면 2천만 원을 더 추가 대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라는 게 또 전형적인 방식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돈을 빌리려고 했는데 내가 돈을 보내고 있다? 아니면 내가 안 쓰는 통장이 대포 통장으로 활용되었기 때문에 내가 수사 대상이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조사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이야기를 해보니까 이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려면 합의금을 보내야 한다. 지금은 당장 보내지 않으면 위험하다. 라는 식으로 모르는 사람에게 전화가 왔는데 결국에는 내가 돈을 보내야 되는 상황이다 라고 하면은 오늘 이 영상이 꼭 생각나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궁지에 몰리면 생각이 많이 짧아지는데 이런 식으로 한 번 정도 생각을 해두신 것하고 안 해두신 것하고는 차이가 날 수가 있거든요. 오늘은 보이스피싱에 대해서 피해자가 되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근데 의도치 않게 내가 보이스피싱의 가해자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아울러 이런 상황에 휘말렸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 다음에 다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